대학신문 기사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받는 24시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동아대 학부의 장유진 기자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간단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학부편집국의 학생기자 장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유진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의 제목은 옛 소리와 춤사위로 부산 문화예술의 기틀을 다지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통 문화와 관련한 기사인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 음악과 또 춤에 관해서 다룬 기사인데요. 이번 아이템을 기획한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문화는 한국 영화나 케이팝 등의 성공적인 세계화로 번성기를 누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한창 이목을 끌고 있는 것들보다는 가려진 부분들을 재주목해보자 했습니다. 땅에 묻혀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깃들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 같은 게 우리 문화에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전통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예술이란 민족 정서를 수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랜 역사 속 민족 정서가 전통예술을 통해 잘 이어져 왔기에 현재의 우리나라 문화도 이렇게 매력적인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통 문화의 흐름을 지역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다뤄보고자 이번 기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전통 예술이 있었기에 문화가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나답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의 전통 음악과 무용을 담당하던 기관은 어디였나요? 원래 우리의 전통 무용과 음악을 담당하던 기관은 조선시대 당시부터 이어져 오던 장학원이라는 곳입니다. 장학원은 궁중음악과 무용의 전수 및 행정을 관리했고, 국내 행사에 필요한 모든 연주와 공연은 장학원 소속의 악생이나 악공, 악사, 그리고 춤을 추는 무동들이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장학원이라는 전문기관을 둠으로써 조선은 나라의 예술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로 인해 이 장학원이라는 곳이 해산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은 조선 왕족을 이왕가라는 이름으로 격하시켜 불렀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궁중음악과 무용을 잇던 장학원 역시 이왕직 아학부로 명칭을 교체하게 됩니다. 이때 이왕직 아학부가 악공과 악사들이 꾸준히 해고당하고, 또 1945년 광복 직전 당시에는 그 악공과 악사들이 겨우 30여 명, 25여 명만 남을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장학원과 같은 국가기관을 설립하고자 했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국악과 한국춤을 담당할 새로운 기관은 1950년 국립국악원이라는 직제로 공포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로 개원은 1952년에야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터가 바로 현재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용두산 부근입니다. 휴전 이후 국립국악원은 현재의 위치인 서울로 자리를 옮겼지만, 당시 인연이 추후 국립부산국악원의 개원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서초동의 국립국악원이 처음 문을 연 게 부산이었네요. 그럼 지금의 국립부산국악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현재의 국립부산국악원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악원들과 매한가지로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을 중심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국악원들과 구분되는 특색을 한 가지 꼽자면, 국립부산국악원이 위치한 영남 지역의 소리와 춤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기존의 주요 전통예술 작품들뿐만이 아니라 영남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중화하려 매주 상설 공연을 열고 있고, 교육 체험 활동을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국악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국립부산국악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이전까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자주 야외 공연을 선보였을 만큼 활발한 문화 행사를 이어나간 바 있습니다. 네, 근데 판소리의 경우에 한때 침체기를 겪은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 성장에 나라의 주력을 기울이게 됐었는데요. 이 같은 나라의 분위기에 맞춰 영남권은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산업 발전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자연히 문화적 측면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때 판소리의 장르 역시 흥성을 이어나가는 데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럼 다시 번성을 하게 된 시기는 언제였나요? 콕 집어서 정확한 시기를 논할 수는 없지만 부산 지역에서 소리를 계속 이어오신 명창분들의 노력으로 판소리는 점차 부흥의 길을 걷게 됩니다. 판소리 공연의 방식에는 완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완창 공연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완창은 한 작품을 끊지 않고 처음부터 이어 부르는 공연법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판소리 작품인 흥보가의 경우 완창에 5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긴 작품으로는 8시간이 소요되는 춘향가도 있고요. 곡의 흐름이 끊겨서도 안 되고 중간에 지쳐 소리를 내지 못하게 돼서도 큰일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판소리 공연은 작품 중 일부만을 발췌하듯이 부르는 토막소리 공연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이유로 완창 공연은 드물고 2000년대 초반까지 부산 출신의 판소리꾼이 부산 지역 내에서 완창에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꾸준히 소리를 이어오신 명창분들의 완창 사례가 2008년 첫 성공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부산은 판소리의 불모지란 명칭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시민들도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궁금한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의 전통예술 관람에 만족의 의사를 표한 부산 지역 관객의 비율이 부산의 전체 전통예술 관람객들 중 98.2%로 전국 2위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년도인 2017년의 경우엔 같은 조사에서 100%의 관객이 만족의 의사를 표할 만큼 전국 최고치의 만족도를 보여준 적도 있고요. 전통예술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만족도를 봤을 때 부산은 우리의 전통소리나 춤 공연에 상당히 시민들이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듣게 된 바로는 부산 공연의 경우 관객들의 예매율이나 현장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해요. 전국 판소리 순회 공연에 도는 제 기사 속의 인터뷰의 박성희 명창님이나 그분이 만나셨던 공연 관계자분들의 말에 의하면 부산에서 열리는 회차의 티켓은 빨리 매진되는 경우가 많고 관객들의 공연에 대한 호응 역시 적극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국악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부산 지역의 전통 춤은 얼마나 알려져 있나요? 이번 기사를 기획하며 전통 문화를 연구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들과 학예 연구가님들께서 입을 모아 호남은 소리요, 영남은 춤이다라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은 고유한 전통춤의 맥이 뚜렷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네 한양춤이나 동네 학춤, 동네 지신밟기, 수영 야유 등 지역에서 대대로 무용이 전해져 내려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 탓에 부산을 비롯한 영남의 전통문화 예술을 연구하는 국립부산 국악원의 경우 다른 지역의 국악원들과는 달리 춤과 연희에 특성화된 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영남 지역이 춤 문화의 성지였네요. 영남 지역에서요, 이렇게 춤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산 동래의 경우에는 조선시대부터 통신사들을 접대하기 위한 교방이 마련되어 있어 교방춤 문화가 활성화된 곳이었습니다. 교방은 기생을 중심으로 과물을 강장하던 조선시대의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존재로 인해 전문 예인들로부터 동래의 전통 무용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 흐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는 탈춤인 야류 문화가 활발했었는데요. 야유는 항토적인 영향이 강해 지역만의 특징을 잘 드러내줍니다. 고장의 특징이 뚜렷한 야류춤 덕분에 영남 지역의 춤 문화가 더욱 유명세를 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부산 지역의 전통 춤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부산 지역의 전통춤을 보존하고 계승해 오신 명인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부산춤은 토속적인 측면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전통춤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신 규몽경 선생님께서는 선이 곱고 형태가 아름다운 춤이라고 부산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결을 선호하는 멋스러운 춤이라는 표현으로 부산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로 동래학춤은 계절이 지나 낙동강을 떠나기 위해 비행하는 철새들의 모습을 모티브로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영향인지 실제로 동래학춤은 사실감 있는 묘사로 이동을 준비하는 새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려냅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통해서만 무용의 형태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묘사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부산 지역의 전통춤을 보시게 된다면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부산의 전통춤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부산의 전통춤이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체계적인 전승체계 덕분이었습니다. 피난 수도였을 시절 각지의 무용가들이 부산으로 모여 자리를 잡은 것이 그 시작입니다. 전쟁을 피해 전국에서 내려온 무용가들은 부산에서도 예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학원을 운영하며 직접 제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또 그 당시에 한국 무용의 거장이셨던 임혜방 선생님이나 김진홍 선생님 같은 명인분들께서 부산에서 지역 전통춤을 개발하고 계승해 부산의 춤 문화를 꽃피우는 데 길을 터주셨습니다. 춤을 향한 예인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지역의 전통예술 문화가 지금까지 지켜져 올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국악도 그렇고 전통 춤도 그렇고 일반 관객들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실태를 지표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전통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체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연극을 관람한 전체 관객 수는 대략 1,858만 명이고 양악 공연과 현대무용은 각각 502만 명, 108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전통문화예술 공연은 국악과 한국무용의 관객 수를 모두 합친 결과 대략 102만 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전체 공연의 관람객 수가 대략 2,902만 명이었는데 그중 전통문화예술을 관람한 관객의 인원은 3.7%에 불과했습니다. 네, 젊은 층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전통 문화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도 함께 짚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2018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 의향 조사를 보면 전통예술 공연을 직접 관람할 의향이 있다는 선지를 택한 비율은 연령대별로 10대가 6.6%, 20대가 5%, 30대가 6.6%, 40대 10.5%, 50대와 60대가 각각 13.6%와 21.3%, 70대 이상은 24.1%로 젊은 세대인 1,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수치로 들으니까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통 예술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문화 예술이 아직도 어렵고 낯설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때문에 대중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대중에게 노출되는 빈도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 예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여지느냐보다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미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기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도 좋은 접근법 중 하나겠죠.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들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지금 젊은 세대의 흥미를 끌만한 감각적인 편집과 연출로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비우고 전통문화 예술이 현재의 유행의 흐름에 서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대중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판소리와 대중음악의 만남이 굉장히 신선하다, 중독성이 있다라는 좋은 평들이 많은데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사를 취재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전통 예술 공연을 본 소감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번 기사를 기획하게 된 데는 평소에 한국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향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위해 정통적인 우리 소리와 우리 춤 영상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 기존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살풋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해결책은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려 과도하게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였어요. 단순한 방식으로 바라보니 그제야 우리 전통예술 문화만의 특색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 전통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감정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면 그런 점들이 그런 점들을 놓치게 되고 진가를 알아내기 어려웠던 게 아닐까 합니다. 판소리는 음률의 꺾임에서, 풍물놀이는 악기들의 강약에서 곡의 정소를 알 수 있었고, 전통춤은 무용수의 표정이나 발짓, 손끝으로 보는 이에게 희로애락을 표현합니다. 예로부터 감정 표현이 풍부했던 우리 민족 예술만의 특색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부산은 토속적인 자연스러움인 것처럼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니었나 합니다. 네, 오늘 직접 쓰신 기사로 이렇게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출연 소감 여쭤볼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됨으로써 제가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사 분량과 기사의 편집 과정에서 많이 삭제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시야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 오늘 짚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심을 환기해주신 장유진 기자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24시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